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특수경비 활동이라고 돼 있죠. 이제 중요시설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경비업법상 그러면 특수경비는 뭐냐? 이게 이제 특수경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시, 호, 신, 기, 시설, 그다음에 호송, 그리고 이제 신변보호, 기계경비까지 해서 일반경비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특수경비 활동이 있습니다. 특수경비는 공항이랄지 영종도 공항, 항만,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등의 이러한 국가 중요 시설이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국가보안 목표 시설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중요 시설은 누가 지정하느냐? 바로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할 때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특수경비원은요, 국가보안 목표 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에 이렇게 배치되는 경비원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통합방위법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방위법상 공공기관이랄지 공항이랄지 항만, 주요 산업시설에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국가안보에 또는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이거를 바로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도난이나 화재,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중요시설 경비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가중요시설의 분류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기타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걸 기타라고 하겠죠. 이제 가급은요, 가나다예요. 가나다. 적에 의해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키워드가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죠. 광범위한 지역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작전이 필요하고요. 작전이 필요하게 되고, 국민에게는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 파괴가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이제 각급 중요시설이라고 그래요. 더불어서 국가안보에 고도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안전보장, 안보라고 하잖아요. 고도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의 경우에는 각급이죠. 자, 여기에 각급에 들어간다면 청와대나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그리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자, 한국은행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은행이지만 여기는 각급으로 들어가요. 원자력발전소, 공항, 그리고 교통관제센터, 국제공항, 이런 곳이 각급이죠. 국가를 흔들 만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 고도 안보 문제가 생기는 곳이다. 나급은 뭐냐?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었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 지역이죠. 아까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었다면 여기서는 일부 지역에 작전이 필요하고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죠. 여기는 결정적인 영향이었다면 나급은 중대한 영향이라고 분류가 돼요. 중대한 영향. 자, 국가안보에 국민 경제, 국가 생활에 중대한 영향. 그러니까 여기는 안보에 고도한 영향이라, 고도 영향이라면 여기는 그냥 중대한 영향 정도 끼치게 되는 산업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 이제 각 행정기관의 각 부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법제처, 이에 준하는 기관. 특히 그래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이 경찰청, 대검찰청은 나급이에요. 근데 국가정보원은 각급이죠. 여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이 많으니까 그래요. 자, 그 외에 한국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나급인데 여기 한국은행은 각급이죠. 한국은행 정도 되면 기상청, 청은 이제 나급인데 국방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는 각급이죠.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냐 일부 지역이냐, 고도 결정적인 영향이냐 중대한 영향이냐, 고도 영향이냐 여기는 고도 영향이냐 여기는 중대한 영향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급은 어떤 거냐? 적에 의하여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이에요. 광범위한 지역,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제한된 지역이죠. 작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이죠. 결정적인 영향, 중대한 영향, 상당한 영향 이렇게 구분해요. 가급은 결정적인, 나급은 중대한, 그리고 다급은 상당한 영향이죠. 여기도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고도 영향, 그리고 여기에는 중대한 영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엔 중요 행정기관은 청사, 자, 지부 있죠? 국정원 지부,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있죠? 그다음에 다수 정부기관 이런 경우, 그다음에 국공립학교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급이고요. 기타급은 이제 중앙부처장이나 시도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기타급으로 이제 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가나 다급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 중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위 태세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난달지 그렇게 되면 적에 의해서 점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 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 또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자, 국가 방위가 필요한 것을 통합 방위 사태라고 그래요. 테러나 간첩이 도발했을 때 나오는 건데, 통합 방위 사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갑종 사태, 을종 사태, 병종 사태. 정종은 없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거의 뭐 어떤 비상사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갑종 사태는 뭐냐?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이 있는데 대규모 침투야. 거의 뭐 준전시죠. 대규모 침투를 했거나 또는 대량 살상 무기, 로켓을 발사했어.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 갑종인데, 갑종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본부장, 여기에 이제 통합방위본부장이 누구냐면요, 합동 참모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군인이죠. 군인입니다. 합참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 또는 지역 군사령관, 이것도 군인이잖아요.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합참의장이나 지역군 사령관의 작전에 이제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갑종 사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을종 사태는 이제 일부 여러 개 지역, 여기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죠. 이게 대규모 병력 침투라면 여기서는 일부 지역에 적이 침투를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회복이 좀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 군사령관, 역시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을종이죠. 자, 갑종 사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 군사령관이고, 이제 을종까지 되더라도 이제 군인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비상사태에서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병종 사태는 뭐냐? 정종은 없다고 그랬죠.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이게 이제 소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5명 이내, 5명 이내에 이제 적이 간첩이 침투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그리고 함대사령관, 이게 이제 받아는 함대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요. 여기에서는 군인이 아니라 이 경찰도 이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앞에서 이제 을종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종 사태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실시인데, 이제 계획 수립이죠. 각 중앙관서의 장, 그러니까 장관 등이나 청장 등이나 이런 분들은 뭐 국가 방위 요소 육성과 통합 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니까 시장 등은 관할 구역별로 통합해서 또 확립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우 대책이에요. 자, 그럼 시설 책임자가 있어요. 시설 책임자. 원자력 발전소다. 그럼 그 책임자. 한국은행이다. 그럼 한국은행 책임자가 있겠죠. 은행장이. 시설의 특징이나 여건, 인력 상황을 고려해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의 안내를 받아야 되거나 감시를 하거나 이런 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게 3지대 방어 개념이 있었잖아요. 3중 방어 개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호 구역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각 구역별로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보호 구역은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통제 지역은 없어요. 제한 지역, 제한 구역, 그 다음에 통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제한 지역은 뭐냐? 제한 지역은 울타리나 경호원을 통해서 비밀, 정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그러니까 그냥 감시만 하는 곳이에요.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관청이 있으면 관청의 주차장 같은 데에서는 감시만 하죠. 혹시 이제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경비원들이 이렇게 감시만 하는 곳을 제한 지역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제한 구역은 뭐냐? 제한 구역은 비밀, 주요 시설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을 안내, 여기는 안내를 받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안내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경찰로 말하면 수사과 같은 데는 안내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한 지역은 감시만 하는 지역, 출입할 때. 제한 구역은 출입 시 안내를 받아야 되는 구역, 이렇게 되죠. 그리고 통제 구역이 있어요. 통제 구역. 중요 시설 방호를 위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통제 구역은 이거 금지 구역이 없어요. 이거는 통제 구역인데 출입하면 안 되는 지역,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통제 구역이라고 하죠.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제3지대 방호 개념이 있어요. 3지대 방호 개념은 제1지대는 경계지대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지대는 주방어지대라고 하게 되고요.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라고 하는데, 이 경계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군대로 말하면 호를 파가지고 이렇게 적이 침투해 올 수 있는 도로 있죠. 주요 도로, 목지점에다가 매복을 해가지고 감시하는 곳이고, 이 주방어지대는 뭐냐면 정문, 그 다음에 울타리, 여기에 대해서 순찰과 그리고 초소 근무를 하는 곳이고요. 핵심 방어지대는 어떤 거냐면 요게 탄약고 같은 곳이에요. 그게 지하화하거나 또는 방탄벽을 쌓아놓거나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3지대 방호 개념으로 운영이 되게 돼요. 보호구역에는요, 이렇게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3지대 방호 개념으로 1지대 경계지대, 2지대 주방어지대, 3지대 핵심 방어지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경비업법상 이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무기 관리 수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국가 중요 시설의 시설주나 관리 책임자는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를 대여받을 수도 있어요. 시설주가 무기 관리 수칙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국가 중요 시설의 시설주나 관리 책임자는 누구를 두냐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을 둬요. 그러면 이렇게 무기를 대여받아서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수리하게 되는 거죠. 자, 무기 관리를 위한 책임자가 꼭 있어야 되겠죠. 지정하고 관서장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요. 자, 무기고와 탄약고는 단층이어야 돼요. 단층 1층에 둬야 되고, 환기, 방습, 방화 등을 꼭 해야 됩니다. 의무적이고요. 탄약고와 무기고는 사람이 많은 곳에 두면 안 되겠죠. 떨어진 곳에 둬야 되고, 무기고 탄약고는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꼭 해야 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해야 돼요. 함부로 복제를 하면 안 되죠. 열쇠를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해 보관하고요.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이에요. 여기 매주 1회 이상 손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장에게 통보이죠. 자, 경찰 관서장이 이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 관리 실태를 매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장은요, 서장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은 매월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달 3일까지 이게 관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서장이 정해가지고 말하면 그러면 시설주는 이런 매달 3일까지 보고를 하고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했다, 도난했다, 훼손당했다. 그러면요, 서장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 서장에게. 자, 그리고 전액 배상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이 나오네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잃어버렸다, 도난당했다, 훼손됐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액 배상해야 돼. 근데 누가 정한다고요? 경찰청장이. 근데 전시, 사변, 천재, 지변,
불가항력은 누가 정해요? 지방경찰 정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이 경비업법이라는 2차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일단 전액 배상할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고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누가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내니까 여기서 알아두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 및 징계 요구인데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 도난,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죠. 특수경비업자는 이 응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특수경비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징계를 요청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네, 특히 여기에서 이 경찰서장의 통보는 매월 파악을 해서 다음 달 3일까지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액 이제 무기를 잃어버렸다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서 전액배상을 하는데 불가항력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중요시설 경비의 문제점입니다. 이제 중요시설 경비의 문제점. 경비 인력의 대우 소홀이죠. 경비원의 대우는 다른 업종 등에 비해 근무 조건 등이 열악해요. 우수한 자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지금 뭐 과다 경쟁 때문에요. 이게 이제 좀 근무 조건이나 그리고 보수가 열악하죠. 좋은 자질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비 인력의 대우가 향상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비 운영이 이원화되고 있는데 지금 경비 운영의 제도적 이원화는 통일성, 효율성 면에서 장애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원화되고 있냐면 특수경비원 제도와 청원경찰이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 자, 융합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융합보안이란 물리적인 보안과 정보 보안을 합한 개념입니다. 각종 내 외부의 정보 침해 외에도 출입 통제, 접근 감시,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 시스템, 상호 연계해서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융합보안이에요.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을 합한 거죠. 기존은 물리적 보안에서 나아가 정보 보안과 상호 연계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결국 보안이 조선, 자동차, 기타 산업과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 제품 안정성 부가치를 창출하는 이걸 융합보안이라고 한다. 자,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이 결합된 것을 융합보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문제 보는데요. 문제 보면서 보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일 건데요. 자, 1번입니다. 외곽 시설물에 대한 경보에 2차적이 있어요. 그럼 1차적이 있고 2차적이 있겠잖아요. 1차적은 뭐냐면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외벽이 1차적이죠. 그 다음 울타리, 물리적인 장비잖아요. 그 다음에 방호 시설, 이런 게 1차적이에요. 이런 게 1차적인 거고, 경보 장치. 그러면 경보 장치는 이제 그 2차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수신기를 달아놓고 송신기를 달아놓고 수신기, 이제 물론 감지기도 있겠죠. 그래서 연락을 하고 경찰서, 소방서에 연락을 하는, 이게 이제 2차적이잖아요. 보면 1차적 방어 수단에는 물리적인 방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담이나 울타리나 자물쇠, 창문, 이런 게 1차적이죠. 자,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뭐냐면 외부 침입자를 이제 감지하는 건데 중앙통제센터, 그리고 이제 경보센터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이죠. 1차적인 것과 2차적을 구분하는 부분들 잘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외곽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삼중 경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있잖아요. 내각, 외곽 이렇게 나눠지는데 외곽 경비에 대한 틀린 것. 경계구역 내에 가시지대를 가능한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양쪽 벽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위험물로부터 이렇게 가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지붕은 침입자가 지붕을 통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붕 밑에 집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고. 자, 일정 기간이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 경우는 평상시에 어때야 돼요? 폐쇄해야 되죠. 그죠? 잠겨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경비 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 출입문, 창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외곽 경비잖아요. 근데 보시면 출입 통제를 하고 출입문 창문 이거는 내부죠. 내부. 내부 경비예요. 이게 잠깐 하면은 이거는 함정이 빠져버려요. 이거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외곽 경비를 보죠. 내용이 틀린 건 아니죠. 출입 통제, 출입문, 창문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부 경비죠. 외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외곽.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여기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 이제 울타리가 있다. 그럼 이쪽이 외곽이라고 보면 돼요. 외곽. 외곽.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곽이라고 말하고요. 내곽.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올 때 이걸 내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출입 통제한다. 그다음에 출입문, 창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경비라고 보는 거죠. 외곽이 아니죠. 이건 울타리고 울타리에서 건물까지 이걸 내곽. 그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걸 내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출입 통제랄지 출입문, 창문 이런 거는 내부 경비제. 외곽 경비가 아니죠. 3중으로 할 때.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역시 외곽 경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봐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외곽 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그러니까 담을 쌓고 그랬잖아요. 이용하는 거죠. 이게 자연적으로 강이나 뭐 또 낭떠러지나 이런 걸 이용하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는 이제 담이랄지 또는 철조망이랄지 그걸 설치를 하죠. 모든 출입구수를 파악해야 돼요. 공기 흡입관이나 배기관 등 계획에 포함시켜서 특히 이제 이러한 곳에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전 유리의 설치 목적은 침입자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지연시키는 거다. 지연시키는 거다. 안전 유리, 강화 유리의 경우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연시켜서 일단 경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완벽하게 저지를 하려면 뭐 철책을 싼달지 철문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겠죠. 차량 출입구는 평상시에는 양방향을 유지하지만 특별하게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 일방만을 통행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안전유리는 미관을 고려한 거잖아요. 보면 미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침입을 막겠다라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유리가 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침입 시도를 이렇게 막고자 하는 것이 완벽하게 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게 목적인 거지 완벽하게 먹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역시 또 외곽 경비를 물어봐요. 외곽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외곽에서 일단 울타리까지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 열어놓으면 안 되지. 비상시에만 쓰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닫아놔야 되겠죠. 철책, 도로상호 방책, 차폐물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한다. 그렇죠. 보시면 인위적, 자연적이 있는데 이게 철책이나 도로 방책, 차폐물은 인위적이죠. 자연적은 강, 호수 이런 것들, 절벽 이런 게 자연적 장벽이고요. 모든 출입구수를 파악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등은 외곽 경비 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돼요. 특히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했었죠. 네, 답은 2번 있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외곽 경비 문제 또 이어져야 옳지 않은 거. 배기관, 맨홀 뚜껑은 경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틀렸죠. 특히 배기관이나 맨홀 뚜껑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범죄자들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는 잠겨둬야 된다. 폐쇄시켜야 된다. 상품 판매 시설이죠. 이게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구분을 구분해야죠. 구분해야지 통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 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외곽 경비를 많이 물어보죠.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외곽 경비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자연적인 장벽, 강, 절벽 맞죠? 철책이랄지 이런 거는 인위적인 장벽이라면 이거는 자연적인 장벽이죠. 강이나 절벽이나 호수 이런 거는.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 효과 증대되겠죠. 당연히 철조망 설치는 인위적 장벽이겠죠. 외곽 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의 순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밖에서부터 오는 거죠. 장벽, 그 다음에 출입구, 건물 자체 안으로 이렇게 왔네요.
경비구역 내에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 없다. 아니죠. 이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돼. 그래야지 경비구역에서 감시가 이제 수월하겠죠. 전부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가시거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특히 여기에 보면 자연적 장벽은 강, 절벽, 호수 이런 거고, 이 인공적 절벽이 이제 뭐냐면 철책, 울타리, 담장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담장이나 울타리가 자연적이다 이러면 잘못되니까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외곽 경비 계속 이어지죠. 거의 매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곽 경비는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외곽 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거다. 그렇죠. 완전히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모든 출입구 수를 파악해야 되고요. 공기 흡입관이나 배기관 등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죠. 당연히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공기 흡입관이나 배기관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유리의 설치 목적은 침입자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는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이제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전유리와 관련돼서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어때요? 여기에 안전유리 설치 목적이 뭐예요? 침입자를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있죠. 이것도 맞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지금 복수응답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전유리 설치 목적 자체가 완벽하게 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는 충분히 넓혀야 하고 평상시에는 양쪽을 쓰도록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번, 3번을 같이 답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외곽 경비란 자연적 장애물, 인공구 구조물을 이용해서 의도를 간자 접근을 저지해서 침입을 곤란하게 하고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안전유리도 역시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1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건 안전유리는요, 내부 경비예요. 내부 경비. 그래서 틀렸네. 내부 경비. 이렇게. 죄송합니다.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외곽 경비를 물어봤고, 그러면 안전유리는 내부 경비니까 내용은 맞는데,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네요. 안전유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있고, 그러면서 안전유리는 건물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내부 경비예요. 외곽, 내각, 내부 이렇게 되니까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외곽 경비 계속 이어집니다. 외곽 경비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경계구역 각을 감시할 경우에 구역 내의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장애물은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야지 이게 가시지대가 넓어지죠. 다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폐쇄된 출입구의 잠금 장치는 특수하게 만들고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이렇게 없어야 된다. 아니죠.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잠금 장치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외견상 안 보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누가 침입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된 출입문은 잠금 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지만 외견상 즉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손되는지 여부를 관측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 잠금 장치가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은 이제 침입해놓고도 한참까지 모를 수 있잖아요. 담장은 이제 인공적 장벽인데 시설물 내의 업무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단 은폐도 하고 더불어서 또 침입을 지연시키는 목적도 있겠죠. 그다음 긴급 목적을 위한 출입문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하고, 그렇죠? 특별한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지만 가시거리를 위해서 장애물은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 이렇게 폐쇄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하고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침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